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오랜만에 순달람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요새는 유토피아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역시 순달람이 아직은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데 순달람이든 유토피아든 제가 AI에 대해서 제가 줄곧 집중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주 아무래도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GTC에 다녀온 직후만 하더라도 이 기업이 시가총액 1위에 한번 등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팀 내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좀 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근데 실제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또 제치고 막 그랬던 것을 보면은 진짜 AI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열풍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액면 분할 전이든 후든 뭐 진짜 강하더라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는 제가 진짜로 길을 쫑긋 세우고 매일매일 정리해서 모아두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될 때 또 엔비디아 소식 방대하게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달릴 순위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위지만 순달람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순위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오늘 준비를 딱 해봤습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 시가총액 상위 여기 쪼로로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1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원래 몇 년 동안 1위를 좀 기록하던 여기 2등, 애플이 2등인데 사실상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엎치락 뒤치락 동등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차트는 6월 12일 종가 기준이라서요. 사실 촬영일은 14일이거든요. 네, 14일 보면은 사실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를 5개월 만에 탈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바로 또 엔비디아입니다. 사실 큰 차이가 뭐 세 기업 다 별로 안 나는 수준이죠. 엔비디아는 올해 주가가 2.5배 상승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3조 달러 클럽이고요. 그 아래로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아마존, 사우디아람코, 메타, TSMC, 버크셔 해서웨이, 일라이리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순위에 없는 브로드컴도 주가가 지난 목요일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것은 6월 10일 그러니까 수요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등락률을 한번 보시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거의 다가 AI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가장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은 AI 열풍에 가장 비껴있는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2등 애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그 콧대 높은 애플이 AI와 관련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벤트, 애플 이벤트에서 어떤 정보들이 나왔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달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제가 2022년 12월에 방송하고 거의 1년 반 만에 하는 거거든요. 순달람이 AI로 수혜를 볼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방송 리스트에 애플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 또한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AI 열풍에 있어서 애플의 자리는 없었다라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애플이지만 정작 밸류에이션 매력은 그닥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타 다른 빅테크 종목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애플의 밸류에이션은 평균 내지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왼쪽 표, 왼쪽 표를 보시면 애플의 PER은 다른 기업들의 평균 정도 하긴 하지만 PEG, G라는 밸류에이션 지표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비싼 축에 속합니다. 가장 위에 솟아있지 않습니까? PEG 지표가 나쁘다는 것은 그만큼 PER에 비해서 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 표로 눈길을 좀 돌리시면요. 이것은 매그니피선트 7, 위대한 7가지 종목, 이 기업들 간에 또 여러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애플의 PER은 약 30배 정도 하죠. 근데 이 매그니피선트 7 종목들의 PER을 평균을 내보면 딱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딱 중간 정도의 밸류에이션 정도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애플 자체적으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이 주가가 역사적으로 봐도 비싼 상황입니다. 5년간 PER 추이를 오른쪽에다가 제가 그려봤거든요. 이걸 보면 현재 PER은 이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검정색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이 30배고 5년 평균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5배거든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뭐 사실 여기 코로나 시절의 버블 시기 이때도 약간 많이 올랐던 때고 그리고 작년 1분기 대대적인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반등했던 시기 정도밖에 지금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때들과
저런 때들과 비교해서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하냐 하지 않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렇게 PR이 올라간 데는 주가가 급하게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주가에 비해서 애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승은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왼쪽 차트 보실게요. 이 왼쪽 차트는 여기서 검정색 선, 그러니까 이게 주가거든요. 주가는 최근에 오랜만에 이게 폭등을 쫙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회색 영역을 보시면 이게 주당 순이익 전망치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R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왜 올랐고 오를만 했는가? 순이익 예상치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애플 주주라면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오른 이유는 명확하죠. 바로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 WWDC라는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콧대 높은 애플이 드디어 본인들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iOS, macOS 이런 데다가 생성 AI 기술을 대대적으로 탑재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애플이 분명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큰 하드웨어 공룡이 움직였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힘들게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애플이 공개한 AI 서비스가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애플은 본인들의 AI를 애플 인텔리전스, 줄여서 AI죠.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재해석해서 본인들만이 재해석해서 재조명해서 내놨는데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바로 시리입니다. 시리. 가장 위쪽에 여기다가 제가 써놨는데 지금 시리는 사실 굉장히 좀 성능이 안 좋잖아요. 저도 아이폰을 쓰지만 워낙 시리가 제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그냥 사용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리가 AI 기능이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는 시리한테 요청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스스로 이렇게 딱딱딱 시리가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장 간 제 동료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제가 몇 시에 몇 분에 그 사람을 픽업해야 최적이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면 시리는 저와 그 동료 간의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 문자 내용에서 도착 시간을 찾아내고 또 그 동료가 저한테 보낸 메일 내용도 확인해서 비행기 티켓에 적힌 도착 시간까지 찾아냅니다. 거기에다가 항공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웹 브라우징을 통해서 연착이라든가 이런 실시간 최신 항공 정보까지 참고한 다음에 정보들을 각각 크로스 체킹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지도 앱을 킨 다음에 회사에서 공항까지의 경로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몇 시 몇 분에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이 실제로 애플이 설명하는 것처럼 진짜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어쨌든 이런 업무가 이제 시리에게 명령만 하면 해줄 수 있는, 자동화될 수 있는 미래가 곧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시리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어떤 파일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저의 문자 메시지, 메일 내용 이것들을 다 참고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이 영역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저 영역. 세만틱 인덱스라고 불리는 저 영역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AI 자동화 기능은 기본적으로 아이폰 내에서 처리됩니다. 아이폰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밖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서버에 연결이 필요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조금 복잡한 업무에 관해서는 애플의 전용 서버에서 처리가 되도록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서버 이름이 PCC라고 불리거든요. Private 클라우드 컴퓨트 PCC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애플의 서버로 제 정보가 좀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가장 밑에 거 검정색. 검정색 보시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든 아니면 전용 클라우드 PCC에 들어가는 반도체든 결국에 애플은 모든 반도체를 스스로 만드는 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들과는 방향이 사뭇이 아니죠.
상당히 다르죠. 실제로 애플은 엔비디아 GPU를 가장 안 사는, 엔비디아 GPU 안 사는 빅테크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AGI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PC를 사용할 때 윤택함을 올려주기 위한 AI 비서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큰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고급 추론 능력을 수반하는 고사양의 AI 모델을 만들 능력이 애플은 현재 갖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그닥의 노력도 크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엔비디아한테 GPU부터 대량으로 구매를 했겠죠. 하지만 애플은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애플은 오픈 AI와 손을 이렇게 맞잡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1단계에서는 애플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게 안 되면 애플의 전용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도 처리가 안 되면 거기서 처리가 안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요청에 대해서는 결국 챗GPT를 구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 뒤편에 있어요. 이렇게 아이폰에서 GPT가 구동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운영 체제에다가 GPT를 합치는 방식은 끔찍한 스파이웨어와 같다고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보가 이제 오픈 AI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맹비난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챗GPT가 실행될 때마다 유저들에게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픈 AI와 데이터 공유하겠냐? 이렇게 동의할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머스크의 생각은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 중에 촌철살인인 부분이 있는데요. 애플은 스스로 스마트한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애플의 AI 개발 능력을 전면으로 비꼰 것이죠. 실제로 저 또한 WWDC 행사를 쫙 봤거든요. 근데 사실 오픈 AI가 AI에 대해서 발표한 정도에 따르면 사실 애플의 발표는 굉장히 조금 미적지근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다지 변혁적인 미래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픈 AI가 본인들의 GPT를 애플 기기에서 실행을 하면서 영화 허 있죠. 허와 같은 AI 음성 비서를 시연했을 때가 훨씬 더 와닿았거든요. 아, 나 애플 기기 사기 잘했다. 아이폰 갖고 있기 잘했다. 이렇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의 이번 WWDC 발표는 그 정도의 생각은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픈 AI의 혁신에 비교해서 사실 애플은 계산기 어플을 AI 기능을 통해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처럼 드디어 음성 녹음을 지원됐습니다. 음성 녹음이 드디어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 쓰는 사람들은 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I가 보여준 혁신에 비해서는 조금 미적지근하다라는 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적어놨듯이 이걸 이제야 해준다고? 이게 굳이 AI 시대에 걸맞는 혁신인가라는 비판도 사실 직면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AI 개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자가 많았었거든요. 저 또한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가? 라고 해서 일부러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애플이 갖고 있는 혜자가 크다라고 저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먼저 챗GPT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챗GPT 없으면은 직장에서 이제 일을 못하는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저는 헤비 유저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는 오픈 AI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실 열어볼 일이 없어요. 집에서는 안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왜 안 쓸까요? 그 대답에 대한 것은 바로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GPT는 제가 누군지, 제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저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질의응답만 가능하잖아요. 그림만 좀 그려주잖아요. 이걸 집에서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제 곁에서 제 일상을 지켜보고 제가 누군지 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기능이 정말로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정말 많은 대부분의 대중들한테는 그게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제 곁에 있을 하드웨어가 그만큼 필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드웨어를 제일 잘 만들고 있고 가장 많이 뿌려놓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인 셈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을 보시면 AI 기술은 애플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기, 아이폰 같은 핵심 사업을 보완하는 것이지 없애는 기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길 AGI라든가 정말 고급 추론에 필요한 AI는 그 애플이 별로 개발의 진심이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도 AI 기반 모델을 만들긴 만들거든요. 근데 그 성능이 뭐 GPT-4 수준은 아니고 GPT 3.5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일상 업무, 사용자들의 일상 업무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모델과 또 미세 조정하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요약이라든가 단어 교정, 메일 답장, 문체 수정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 업무를 최적화하고 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기반 모델을 조정해주는, 파인 튜닝해주는 기술이 바로 어댑터라는 건데 이걸 이번에 같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업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에 집중하는 셈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바로 제가 오른편에다가 글로 적어놨어요. 이 모든 것들, 뭐 기반 모델이든 뭐 이제 이런 미세 조정 기술이든 결국에는 애플의 반도체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폰에 내장된 칩이라든가 애플의 서버에 들어가 있는 칩이라든가 결국 이것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성능이 올라갈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인 즉슨 어댑터들의 숫자라든가 성능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으면은 시리의 성능이 뭐 내년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폰 내년엔 더 좋겠네? 라고 AI 성능 더 좋아지겠네?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애플의 핵심 사업을 보완하는 기술이다 라는 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나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가격 정책이 조금 어떻게 보면 사악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기 위한 실리콘, 그러니까 자체 제작 칩 중에서 고사양 모델만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 이름이 뭐 A16, A17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폰 15 프로부터 들어가는 칩이 A17 프로예요. A17 프로까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아이폰 15 그냥 베이스 모델은 애플 인텔리전스 못 쓴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론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려면 최신의 고사양 핸드폰을 사라라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만큼 애플의 AI 성능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좋고 그만큼 좀 활용성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프로 모델, 프로 맥스 모델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평균 매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애플은 결국에는 뭐 소프트웨어 매출도 있지만 하드웨어 매출이 결국 절대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드웨어 판매량을 AI로 올리겠다라는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출하량을 연간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늘고 줄었냐를 증감률을 따진 거거든요. 초록색이 아이폰이고요. 아이패드고요. 빨간색이 아이폰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 보시면 특히 뭐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연간 매출 성장률, 연간 뭐랄까요, 이제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더라도 애플의 이건 이제 맥 PC, 애플이 만드는 PC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내 판매 점유율을 따진 건데 뭐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듯 싶다가 뭐 그렇게 고공행진 못하고 다시 조금 고꾸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인텔 PC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PC에 비해서 애플 본인들의 맥 PC 판매량을 늘리려면은, 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려면은 결국에는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욕구를 애플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사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 주기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길어지는 교체 주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AI 기술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하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평균 매출 가격이 올라가니까 P와 Q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애플이 갖고 있는 AI 시대에 있어서 해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달람이 AI 시대에 있어서 비즈니스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그 중에서 그 데이터를
사실 애플은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소비자들이 항상 곁에서 두고 있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정말 소중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애플은 정말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운영체제 점유율입니다. 사실 이 초록색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이거든요. 윈도우. 그런데 여기 흰색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바로 맥 OS와 iOS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에다가 시리가 정말 사용성이 좋아가지고 점점 더 사용성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 말인즉슨 사용자는 결국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 고품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결국 AI 시대에 있어서 애플의 해자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용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그 사용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애플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 수 있는 컨트롤 권한, 그러니까 통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면 사용자들이 곧바로 업데이트도 하고 다운받아서 피드백도 주고,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장악력이 애플은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진영이 갖고 있는 정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하나 보시면 돼요. 이 차트는 iOS가 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iOS 뭐 16, 17, 18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꿉니다. 바로바로 바꿔요. 네, 바로바로 바꿔요. 점유율이거든요. 근데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버전이 나올 때 이 점유율이거든요. 구버전을 한 몇 년 동안 사용합니다. 나와도 옛날 거 쓰고, 나와도 옛날 거 쓰고. 이거는 아무래도 중장년층들이 안드로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결론은 애플 생태계에 있는 고객에 대한 통제력, 장악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과 속도에 따라서 AI 서비스를 대규모로 배포할 수 있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AI 서비스에 대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업체들보다 높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사용자, 그리고 피드백이 빠르다. 사실 어떠한 서비스, 뭐 AI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든 대규모로 배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배포 능력에 있어서는 애플을 따라올 기업이 사실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꽤 긴데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AI 전략에 대해서 긍정론자냐 회의론자냐 이렇게 조금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이 긍정론자들이 생각하는 애플의 전략,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회의론자들이 애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저는 사실 WWDC 보고 진짜 별거 없다,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했다가 하루 종일 몇 시간 생각해보고 약간 왼쪽으로 돌아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잠깐 포징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래서 애플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좀 안 될 것 같은지를 조금 나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